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운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고 겉으로 보기엔 따뜻하고 반듯한 집이었지만 그 내부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 마음속은 두려움보다도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친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던 제가 이제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울타리 속에서 편안히 숨 쉴 수 있기를 바랐으니까요. 그 집은 마치 드라마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 반듯하고 화려했습니다. 정원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었고 거실에는 크리스털 장식장이 늘 반짝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친딸처럼 반겨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딸이 된 거야.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 시아버지도 그날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왔으니 너 내 딸이야. 내가 들어와서 든든하다. 그 말이 그때는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듯했고 제가 그토록 원하던 안정된 삶이 시작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초반 몇 달 동안은 꿈같이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잘한 집안 살림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우리 며느리 손이 야무지다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명절날 친척들이 몰려왔을 때도 저는 부엌에서 분주히 일하면서도 마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족의 한 자리를 차지했구나.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아버지의 기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도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심지어 집안에서 작은 가구 하나 옮길 때도 모두 그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조용히 아버지 얼굴을 살피며 움직였고 남편도 아버지 앞에만 서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늘 아버지 뜻대로 하죠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서서히 저를 향해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소한 간섭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찌개가 짜다고 하면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것, 빨래를 넣을 때 햇볕 방향을 왜 저렇게 잡느냐며 불평하는 것. 저는 시부모님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의 표정 뒤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거실을 지날 때면 시아버지의 눈길이 오래 따라붙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엄격한 가장의 시선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시선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가끔 저를 좀 불편하게 하셔.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좀 무뚝뚝하시잖아.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잘못된 걸까? 내가 과민한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앞으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라는 걸.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고 시어머니는 교회 모임이 있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집 안에는 저와
어머니와 시아버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녁상을 치우고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기척이 제 등을 타고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손을 멈춘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너무 길어서 접시를 씻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고 많네. 그 한마디는 평범한 인사 같았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섬뜩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러자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설거지대 옆에 서서 제 손목을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손이 참 곱다. 며느리 손이 이렇게 예쁘니 음식도 맛있는 거겠지.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거지에 묻은 거품이 제 손등에서 반짝일 때마다 그는 마치 무언가 훔치듯 제 손을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저는 급히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부디 옆자리에 와서 붙어 앉았고 부엌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으면 제 뒤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불쑥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볕이 며느리 얼굴보다 곱네. 입술 끝에 걸린 웃음은 농담이었지만 그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병적으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되는 순간이 두려웠고 그가 집안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가끔 좀 선을 넘는 것 같아. 제가 어렵게 말을 꺼내면 남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괜히 오해하지 마. 우리 집 분위기를 깨지 말자. 그 순간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첫 번째 명백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방문 손잡이가 삐걱이며 돌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열리는 문, 그리고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불빛.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자니? 낮게 깔린 목소리 시아버지였습니다. 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주무세요. 그런데 그가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림자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지? 근데 가끔은 내가 며느리라는 게 아쉽다.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온몸을 웅크린 채 떨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온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숨도 못 쉬고 이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북을 떠 시어머니 앞에 내놓으며 평정을 가장했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은 이미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서히 희미해질 무렵 균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부터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저 시아버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만 여겼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집안 살림을 꾸려나갈 때도 그는 마치 나의 손 하나하나를 지도하려는 듯 곁에서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남편은 회사 일로 늦는 날이 많았으니 저녁 식탁에 둘만 마주 앉는 날도 잦았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내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거겠지 하고 애써 넘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시선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방식이 단순히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어느 저녁 남편이 지방 출장을 떠난 날이었다. 고생 많지. 우리 집에 와서 사느라 힘들지 않나. 시아버지는 웃으며 소주잔을 내 앞에 건넸다. 나는 공손히 거절했지만 그는 내 손에 술잔을 억지로 쥐어주었다. 억눌린 분위기 속에서 겨우 몇 모금만 마셨다. 그런데 그는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슬며시 올려놓았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라. 그냥 내가 너무 애쓰는 게 안쓰러워서 그렇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도망치듯 올라갔다. 방문을 잠그고도 한참을 숨죽이며 떨었다. 심장이 쿵쾅대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남편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막상 말하려니 목구멍이 막혔다. 혹시 내가 과민하게 받아들인 걸까? 시아버지가 정말 그런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한 걸까? 수많은 물음표가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마트에 같이 가자며 굳이 나를 데리고 나가려 했고 남편이 없는 날에는 저녁을 함께 먹자며 집으로 불렀다. 심지어 어느 날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내 허리를 스치듯 손을 얹었다. 순간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흘렀고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밀어냈을 때 그의 눈빛은 잠시 굳더니 곧 비열한 웃음을 띄었다. 너도 알잖아. 이 집에서 누가 힘을 쥐고 있는지.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숨조차 막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는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를 내야만 했다. 그러나 남편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럴 분이야. 당신이 오해한 거겠지. 피곤해서 예민한 거 아니야. 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순간 서운함보다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다. 나의 가장 큰 안전망이 되어야 할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시아버지의 압박은 더 심해졌다. 내가 반발할수록 그는 더 집요하게 다가왔다. 때로는 나를 비웃듯 때로는 협박하듯 속삭였다. 내 남편은 내 말을 믿지 않아. 내가 뭘 말해도 이 집에서 나를 이길 수는 없어.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웃음을 잃었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은 내 얼굴을 보며 왜 그렇게 어두워졌냐며 타박했지만 그는 끝내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파국이 오는 큰 사건이 폭발하고 말았다. 남편이 출장 중이던 주말 친여 동생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오랜만에 웃으며 차를 마시던 그때 시아버지가 불쑥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순간 나를 스캔하듯 위아래로 흘렀다. 그리고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며느리 방에 잠깐 와보거라. 할 얘기가 있다. 나는 동생 앞이라 애써 웃으며
시아버지는 문을 닫자마자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마. 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널 갖고 말 거다. 그 순간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뭐 하는 거예요? 동생의 외침에 시아버지는 움찔했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손을 놓았다. 괜한 오해하지 마라. 얘기가 있어서 부른 거다. 그러나 동생의 눈에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날 끌어내듯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동생은 눈물을 머금은 채 속삭였다. 언니, 더는 참지 마. 이 집에서 나와야 돼. 그날 이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남편은 내 편이 되어줄까? 아니면 여전히 날 의심할까? 이 갈등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폭풍의 전조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동생이 그날 사건을 목격한 이후 내 마음속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단순히 참으며 버텨내던 며느리의 자리는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하는 절박한 인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당신 제발 그만 좀 해.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내 말을 잘랐다. 나는 절규하듯 말했다. 내 동생도 갔어. 내 손목을 잡고 날 위협했어. 그게 그냥 오해라고 생각해. 그러나 남편의 눈빛은 싸늘했다. 내 동생이 잘못 본 거겠지. 아니면 내가 날 흔들려고 꾸민 건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사랑해서 믿어서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다니.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솟구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일이 벌어졌다. 동생이 다시 집에 찾아왔을 때였다. 남편은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고 집 안에는 나와 동생 그리고 시아버지만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설마 싶었다. 그러나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동생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동생도 참 예쁘구나. 언니 닮아서 그런가. 그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동생은 고개를 돌렸지만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순간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뛰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시아버지는 차갑게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나를 밀쳐냈다. 내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 순간 동생이 큰 소리로 외쳤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더는 못 참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내까짓게. 그는 동생에게 손을 뻗었지만 내가 그의 다리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동생아, 도망가. 지금 당장.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달려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시아버지는 손을 멈췄다. 대신 나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내가 감히 날 모욕해?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가 있을 줄 알아. 나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이제 됐습니다. 더는 못 참아요.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숨죽이며 살바해야
해방감이 느껴졌다. 마치 긴 악몽 속에서 드디어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다. 손은 덜덜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현관에 서서 나를 막아서는 시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제 인생은 제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나를 살리는 듯했다. 집 앞에는 동생이 서 있었다. 눈가가 부은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다. 언니, 이제 됐어. 우리 같이 나가자. 아무데라도 이 지옥 같은 집만 벗어나면 돼.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긴 시간 억눌려왔던 공포와 분노가 눈물로 터져나왔다. 며칠 동안 나는 동생 집에서 지냈다. 남편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결국 그는 찾아와 문 앞에서 소리쳤다. 왜 이렇게까지 해? 아버지가 내게 뭘 했다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끝내 내 말을 믿지 않았던 게 그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결국 돌아섰다. 그 후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시아버지의 추악한 그림자 아래에서 그리고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이혼 절차는 험난했지만 동생이 늘 곁에서 나를 지켜주었다. 법정에서 시아버지는 여전히 뻔뻔했다. 하지만 동생이 증언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그날의 광경이 내 눈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시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이 스친 순간이었다. 모든 게 끝났을 때 나는 허탈하면서도 자유로웠다. 마치 오래 뭉겨있던 족쇄가 풀린 듯 몸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물론 불안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맞이한 평화가 나를 감싸주었다. 밤마다 동생과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니, 이제 우리 뭐하고 살까? 뭐든 할 수 있어. 적어도 이제는 누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잖아.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과거는 결코 나를 짓누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짐은 무너진 삶의 잔해 위에 새 희망을 피워내는 씨앗이 되었다. 이혼 소송이 끝난 날 법원 건물 밖에 서서 나는 오랫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그동안 내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달랐다. 공기조차 다르게 느껴졌다. 시아버지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발버둥쳤다. 며느리가 나를 모함했다. 우리 집안을 망치려 한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미 그의 폭력적인 언행을 증언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동생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절망이 스쳤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며 차갑게 생각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 삶을 짓밟던 그림자는 오늘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남편도 연락을 끊었다. 그는 끝내 아버지의 편을 선택했고 나는 더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미련은 아팠지만 그 미련마저 언젠가는 사라지리라 믿었다. 집을 나온 뒤 처음으로 마주한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다. 작은 원룸에서 동생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마트 계산원,
하루가 고단했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동생은 늘 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언니 힘들면 내가 더 벌면 돼. 우리 둘이니까 괜찮아.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데웠다. 친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던 나에게 동생은 유일한 빛이었다. 어느 날 밤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생과 편의점 앞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웃으며 그녀가 말했다. 언니, 우리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나서 진짜 우리 집을 마련하자. 햇빛 잘 들어오는 집에 화분도 두고 작은 강아지도 키우고.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그날까지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시간은 흘러 나는 조금씩 내 삶을 되찾았다. 작은 빵집에서 일하다가 주인의 권유로 제과 자격증을 준비했고 결국 자격증을 따냈다. 이후 나는 작은 제과점을 열었다. 동생은 카운터를 봐주고 나는 주방에서 빵을 굽는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처음 문을 연 날 가게 안은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다. 손님이 몇 명 들어오지 않아도 그 작은 공간은 우리 둘의 희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행복이란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저 두려움 없는 하루,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물론 상처가 모두 아물지는 않았다. 때로는 꿈에서 여전히 시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동생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어.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나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빵집 한켠에 작은 테이블을 두고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는 커피 무료라는 문구를 붙였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내 앞에 앉아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알았다.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구나. 어느 날 동생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언니, 우리 결국 여기까지 왔네. 언니가 끝까지 버텨서 다행이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내가 내 곁에 있어줬으니까 내가 버틴 거야. 앞으로도 같이 걸어가자. 창밖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오래도록 짙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내 삶이 이제 서서히 빛을 되찾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지옥 같던 날들을 지나온 끝에 비로소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분명 더 큰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단단해 보이는 집안일지라도 그 안에서 무너져가는 삶과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아닐까요? 혹시 비슷한 상처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이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